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하고요. 총 3권의 책을 썼고 강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인문학 작가입니다. 오늘은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미술 이야기 중 바로크 예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정확하게는 이제 이 누구냐, 루벤스 그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제 그거를 볼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독일의 미술사가 중에 하인리 벨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죠. 요 책이에요. 요건데 잘 보이나? 르네상스의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침 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르네상스하고 그 바로크의 그 차이점이 요 안에 잘 적혀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저런 책을 집에다가 사다가 꽂아 놓으면 좋고, 또 의리가 있으니까 저것만 사면 배신이지. 내 책도 같이 사주고 알겠죠?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나한테서 만약에 좀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책 팔아주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고. 어차피 뭐 이런 뭐 유튜브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무슨 뭐 돈을 벌겠다 그런 건 나는 1도 기대가 없는 사람이고, 이제 좀 도움이 되고 고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책 하나 사줘요. 자, 그게 이제 의리야, 의리. 자, 그리고 이왕이면 미술책 사주는 게 핵심이야. 자, 요거 얘가 잘 팔려야 돼요. 나는 지금 얘가 잘 팔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나 이제 안 되겠어. 나도 이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어. 여러분 빠르게 하면 10세 한번 가봅시다. 요새 지금 5세에서 아주 이쪽은 좀 지지부진해서 마음이 안 좋아. 자,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농담이고 굳이 안 살려면 안 사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 벨플린이 자언에서 르네상스 미술하고 이 바로크 예술하고의 이제 차이점을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크게 봐서 5가지 형태로 비교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뭘 해야 하느냐? 집중을 좀 해야 돼요. 그림을 내가 이렇게 이제 2개를 내가 제시를 할 거니까 이 2개의 그림을 잠깐만, 잘 안 움직이냐? 자, 나란히 놓고 이제 여러분이 이 2개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오른쪽은 루벤스의 그림이고, 한번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봐요.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좀 훈련을 하고 그러한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게 연습이 잘 돼 있어야만이 언젠가 여러분이 다시 루브르에 같은 데 갔을 때, 하여튼 내가 프랑스에 갔어, 내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같이 간 사람한테 달란트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자, 핵심은 이거야. 그 뭐지? 잘난 척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서 좀 생각을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비너스예요. 아르테미스.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 왼쪽은 인물들이 관절 같은 게 뒤틀려 있는데 오른쪽은 훨씬 아름답게 미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오, 괜찮은 생각이에요. 또, 명암? 명암 얘기하신 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보지. 자, 내가 5가지라고 얘기했죠, 차이점이. 자, 일단 하나하나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순간적으로 타닥 올라온 글들 보고 있으면은, 이제 꽤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정답으로 많이 나오긴 했어요. 자, 일단은 내가 첫 번째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루덴스 그림은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명암도 살아있는데, 아프로디테 그림은 좀 평면적으로 보인다? 되게 잘 보시네. 자, 일단은 저 말이 이제 첫 번째긴 해요. 자, 첫 번째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은, 첫 번째 차이점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적인 것에서 회화적인 것으로의 변화. 선적인 것에서 회화적인 것으로의 변화. 아, 이거 또 얘기가 또 길어지네. 나는 이래서 짧게 안 돼. 뭐 유튜브에 맞게끔 짧게 해라. 우리 대표님이 맨날마다 그 말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은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안 돼.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림의 어떤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제일 처음 뭐부터 하지? 연필을 이렇게 들지 않나? 봐봐, 이렇게 연필을 하나 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먼저 스케치를 좀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대상의 어떤 형태를 먼저 이렇게 잡게 되겠죠, 그지? 예.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형태를 먼저 잡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선 안쪽에다가 뭘 하냐면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결국 뭘 하냐면은 먼저 선을 그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색을 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러면은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 선이 있고 색이 있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눈이 본 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눈이 본 거를 그리는 거야. 자, 봐봐. 내가 이 친구를 그릴 거야. 선과 색. 자, 내가 이 공룡 친구를 내가 그릴 거야. 아, 반대로 가야겠다. 아, 참 비좁네 정말. 내가 얘를 그릴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아이의 뭘 잡아야 되지? 자, 내 눈에 이 공룡의 형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거 우리 아들 장난감인데. 내가 요새 인터넷 수업, 온라인 수업할 때 소품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선을 그어서 요렇게 뭘 잡아야 되지? 요렇게 형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죠? 색깔을 칠해야 돼.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색깔이지, 이거? 녹색이니까 무슨 색깔을 칠해야 돼요? 녹색을 칠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먼저 형태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뭐가 보여? 색이 보인다고, 이 아이에. 그러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먼저 형태를 잡게 되고, 그러면 형태를 잡으려면 뭘로 해야 되지? 선을 그어서 형태를 잡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색을 칠하게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이 있고 색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질문.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색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봐. 나는 선이 중요한 것 같다. 아니야. 난 색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아, 형태가 먼저 좀 잡혀야지. 형태가 잡혀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지. 내가 공룡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공룡의 형태가 안 잡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선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이 공룡 색깔이 중요하지. 이 녹색 색깔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지? 어느 쪽이 문제일 건가?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원래 시작은요, 선부터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뭐 멀리 갈 거 없이 내가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봐봐. 인류 최초의 예술을 한번 볼까? 자, 이거 봐봐요. 보여요? 여러분, 이게 인류 최초의 예술이에요. 이게 이제 쇼베, 쇼베, 프랑스에 있는 그 쇼베 동굴에 가면은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3천만 년 전에 그려진 동굴 벽화 중에 하나이죠.
뭐로 그려져 있냐? 선이냐, 색이냐? 선이냐, 색. 선밖에 없잖아요. 선밖에.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화가는 맨 처음에는 선으로 뭘 먼저 잡았냐면은 형태를 먼저 잡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누구냐, 그 유치원생들한테 그림 그리라고 시켜보게 되면은 다 이 선부터 잡게 돼 있어. 자, 그래가지고 최초엔 일단 초반에는요, 여러분 선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전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크쯤 오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좀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적인 것에서 회화적인 것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르네상스는 옛날하고 똑같이 선이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봅시다. 야, 이거 나중에 편집하기, 나중에 영상 만들려면 되게 어렵겠는데? 자, 봐봐요. 내 얼굴 볼 필요가 없어. 이거를 봐. 그림을 봐. 자. 이 르네상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 거 선이 아주 명확해요. 봐봐. 자, 봐봐요. 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그죠? 봐봐.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 다리부터 해가지고 봐봐. 이런데 정확하게 그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내가 조금 더 얘기해 줄까? 그럼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가가지고 루브르에 가서 봤어. 여러분 그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림은 멀리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지? 그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아. 그림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 이거 봐봐. 내가 줌을 좀 꽤 많이 당겼다. 그죠? 자, 꽤 많이 당겨서 나 좀 100%가 당겼다 지금. 꽃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이 봐봐. 이거는 이 화가가 봐봐.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린 거야. 이 봐봐. 이 발꼬락 봐봐. 이 발톱 하나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그렸다. 이 발톱에 낀 때까지 그렸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그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고전주의 그림은요, 여러분, 좀 가까이서 봐줘도 돼요. 예. 왜냐면 또 봐봐. 이 꽃의 문양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잖아. 그리고 또 봐봐. 이런 데도 봐봐라. 이런 데 봐봐라. 이런 뭐 나무나 이런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봐봐라. 이렇게 자세하게 그렸는데 안 봐주면 섭섭하지. 그 배신이야, 그거. 섭섭하다고. 그리고 봐봐. 또 모든 순간에 선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응.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선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바꿔볼게. 그러면 멀리서 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면 왜 나왔을까?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목노주점이라는 책 알아요? 예, 그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멀리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왜 그러냐면 네, 여기까지만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약간 좀 우리가 약간 지금 자꾸 지금 범위를 조금 오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내가 얘기해 줄게. 이 그림은 뭡니까? 이 그림은 모네의 인상이죠. 그지? 자, 똑같아요. 줌을 한번 당겨 볼게. 아까 전에 100%였거든? 아까 전에 그 그림 100%라고 했어요. 100%까지 내가 줌 당겼어. 이것도 내가 100%까지 좀 줌을 당겼어요. 자, 이거 뭘 그린 것 같아요, 이거? 형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까 전에 르네상스 그림은 줌을 똑같이 100% 당겼어. 자,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꽃은 꽃이고 좀 보였어요, 형태가. 그지? 왜냐면은 선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형태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좀 자세하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뭐 그린지 알겠어요? 하나도 안 보이지? 이 빨간 거 이건 뭐지 이거? 이거 뭘까 이거? 안 보여. 안 보이게 돼 있어.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멀리서 봅시다.
자, 조금씩 조금씩 형태가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나요? 잡혀가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위에 해가 있구나. 이게 해 그림이구나. 선은 하나도 없는데 형태가 보이네. 이 그림은 어디서 봐야 돼? 멀리서 봐야 되는 그림이네.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밀 졸라가 저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에밀 졸라가 그 얘기를 왜 해줬냐면은 당시 인상주의자들이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림의 중심을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형태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지. 아니 뭐 형태는 하나도 안 잡아놓고 색깔만 칠해놓은, 색깔도 봐봐 명확하지도 않아. 뭐 대충 칠해놓은 무슨 뭐 대다가 많은 듯한 저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그림을 그려라 라는 식의 태도가 나오게 되고 그랬었던데, 이제 졸라가 아니다, 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선 없어도 된다, 멀리서 봐봐. 그러면 형태가 다 자리를 잡잖아. 그리고 봐봐, 선을 안 그어도 색깔과 색깔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이에 선 같은 게 나오게 돼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뭐다? 그림마다 다르다고. 저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림을 멀리서 봐야 된다, 멀리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루브르에 갔어. 모네 그림 가까이서 한번 봐봐. 가가지고 루브르에 가면 없지. 어디가 있더라 저거? 그 옆에 거기 그 길 건너에 거기 있을 텐데. 아무튼 돋보이 보고 가가지고 이제 아는 척을 하라고. 모네 그림 앞에 가가지고 봐봐. 가까이서 봐봐.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근데 멀리서 봐봐. 형태가 잡히지? 그런 거야. 하지만 르네상스 그림은 좀 가까이서 봐줘도 돼요. 열심히 그렸는데 가까이서 봐줘야지 오히려. 안 그러면 섭섭하다 마음이. 알겠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그림은 뭐가 중심이다? 선이 중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바로크 그림은요? 뭐가 그리죠? 회화적이라고 얘기했죠? 색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또 좀 당겨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이 훨씬 더 중심에 서 있어요. 그렇죠? 한번 봐봐. 여러분이 이 루벤스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관객인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봐요. 딱 중심으로 시선이 딱 간다? 그지? 누구? 예수님 몸뚱아리. 그런 다음에 시선이 주변으로 살짝 돌긴 하지만은 결국 다시 예수님 몸뚱아리로 시선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쪽에 약간 좀 무게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저게. 저 부분에다가. 그러면서 주변부는 어떻게 했죠? 까맣게 칠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요런 부분 봐봐요. 이 사람의 옷과 이런 부분, 옷과 뒤에 있는 어둠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고 있잖아, 이렇게. 이거는 아예 모르겠어. 뒤에 배경이랑, 참 되게 어렵네. 뒤에 배경하고 이 사람 옷 옆에 하고 선이 정확하게 보입니까? 이런 부분에? 잘 안 보이죠? 우리 예수님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지?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회화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루벤스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벤스는 선을 중시한 사람인가, 색을 중시한 사람인가? 색을 좀 더 중시한 사람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요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또 우리 벨플린 선생님이 분석을 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또 분석을 했어요. 르네상스 당시의 그림과 바로크 그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티치아노의 그림하고 이제 또 우리 저 양반의 그림을 갖다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평면에서 깊이로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평면에서 깊이로의 변화. 뭔 말이야? 간단해요, 그냥. 르네상스 회화는 좀 평면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말 한 사람 있었잖아. 아까 전에 그거 앞에 그림 요 그림 봤을 때 요거 요 그림 봤을 때 좀 평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이제 평평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평면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크의 회화는 조금 더 깊이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요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봐봐. 일단 왼편의 그림을 봐봐요. 루벤스의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루벤스의 그림에는 깊이감이 들어가 있대요. 뭔 말이지 이게? 보통 여러분 그림에다가 깊이감을 넣으려면요. 보통 그 방식을 되게 많이 써요. 원근법을 쓰게 되지. 그지?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 깊이감이 이제 어떤 느낌이 좀 강하냐면은 공간감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되어 있죠? 좀 겹쳐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르네상스 당시의 그림은요. 그림을 저렇게 대상 그 주인 등장 인물들을 저렇게 좀 겹쳐서 그리는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나란히 나열을 하는 형태를 띠게 되죠. 옆에 있는 티차노의 그림을 봐봐요. 나란히 나열되어 있지? 아니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그래 비너스의 탄생 봐봐요. 나란히 나열되어 있고 옆에 이거 티차노의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나란히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르넨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좀 겹쳐서 그리는 걸 갖다가 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떨어뜨려서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런 그림의 양식에서 그렇게만 그리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꽤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림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 깊이로의 변화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또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살짝 들 수가 있는 거야. 왜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 화가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거든.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근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지? 근데 여러분이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다. 나는 르네상스 화가라고 얘기했어요. 르네상스 화가가 이 세 사람밖에 없나? 훨씬 많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근데 이 세 사람이 왜 위대하겠냐고요. 왜 다빈치가 위대하지? 그 전에 다른 르네상스 화가들은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렸어요.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요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일은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좀 평평하게 느껴졌다고요. 그게 르네상스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다빈치는 생각이 좀 달랐던 거야. 왜냐면은 내 눈이 보는 세상은 깊이감이 있다고. 3차원, 3D인데,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려야 하는 이 종이나 이 벽은 평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이 깊이감을 줄 수 있을까? 쟤네들처럼 저렇게 그냥 평면하게 그냥 그리는 되게 맞는 건가?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원근법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또 그 유사한 형태가 나오고는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사람이 원근법을 딱 제시를 하면서 깊이감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위대하게 된 거지 르네상스의 모든 화가들이 다 원근법을 썼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히려 이 세 사람 정도만 썼지 다른 사람들은 그림을 다 평면적으로 그렸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것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르네상스 이꼴 다빈치?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양한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선이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화가는 다빈치이고 다빈치는 원근법을 썼고 원근법을 썼으니까 깊이감이 들어가 있는데 왜 평면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르네상스 화가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을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평면에서 깊이로의 변화 요게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 세 번째는 폐쇄적인 형태에서 개방적인 형태로의 변화. 폐쇄적인 형태에서 개방적인 형태로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 이게? 요거는 다시 또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람 그림을 봐야 돼. 자, 간단해요. 자, 르네상스 그림은 폐쇄적이야. 그리고 루벤스의 그림은 개방적이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그림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자, 한 번 더. 왼쪽 그림은 개방적이야. 오른쪽 그림은 폐쇄적이야. 무슨 차이죠, 이게? 르네상스 그림은 폐쇄적이야. 바로크의 그림은 개방적이야. 그림 안에 모든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바로크는 큰 장면 안에 한 장면을 잘라낸 것 같다. 아, 나왔어. 자, 스톱. 끝났어요. 자, 그리운 집 님이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지. 오유, 되게 예리한데? 자, 그림 밖에도 장면이 이어질 것 같다. 저거예요, 저거. 자, 그리운 집 님이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볼까? 오, 되게 예리한데? 르네상스 그림은 그림 안에 모든 장면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저 사각의 프레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림이 약간 좀 완결된 느낌이 난다는 거지. 그런데 그림 끄트머리로 한번 가봐요. 이 아저씨 덩어리가 보여. 그지? 그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봐. 이 바깥쪽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저씨 덩어리 그 옆에 부분이 상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그림을 안 그렸어요. 저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가지고 항상 그림 프레임 안에 모든 요소가 다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상관없어. 원래는 이만큼의 세상인데 툭 잘라가지고 덩어리가 좀 잘라도 괜찮아. 뭔 상관이야. 알아서 다 사람들은 상상하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개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 윗부분도 여러분이 사방으로 그림이 끊임없이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약간 조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주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리해. 좋아. 똑똑해요. 마음에 들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뭐다? 폐쇄성에서 개방성으로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다 네 번째. 이제 두 개 남았네? 어휴,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자, 네 번째는 이거예요. 다원적 통일성에서 단일적 통일성으로의 변화. 다원적인 것에서 단일적인 것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다원적 통일성에서 단일적 통일성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다원적 통일성은 르네상스 그림이고 단일적 통일성은 바로크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다원적이라는 말과 단일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를까? 이걸 또 비교하려면은 다른 그림을 봐야 돼.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왼쪽은 단일적이에요. 오른쪽은 다원적이에요. 미켈란젤로는 다원적이고 루벤스는 단일적이라고 얘기하네. 뭔 차이야, 이게 도대체? 주인공이 한 사람이고 등장인물이 다 주인공이다. 맞는데 저거. 여러 가지 내용 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또 느껴지죠. 지금 자 봐봐요. 지금 프링글스 님이 얘기했어. 왼쪽은 주인공이 한 사람이야. 오른쪽은 등장인물이 더럽게 많아. 자, 그거 느껴지죠? 그래서 다원성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러면 통일성은 뭐예요? 그럼 통일성이라는 얘기는 왜 나오지? 아, 사람이 저렇게 많으면 통일적일 수가 있나? 자, 진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프링글스 님이 말한 게 거의 정답에 유사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구도가 아니라 주제의 문제인 거야. 자, 일단은 먼저 우리 이 누구냐, 우리 이 그거 뭐냐,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 그림의 제목이 뭐죠? 이거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주제는 정해져 있어. 뭐라고? 최후의 심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최후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해운대 영화 봤어요?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 뭐지? 해일이 일어났었나?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우리 다 죽었다 이거야. 그죠?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다양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사람. 봐봐. 다시금 말하는데 주제는 재해예요. 주제는 재해야. 우린 다 죽었다 이거야 지금. 이게 핵심이야.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연도 보여주고 너무 슬퍼. 저렇게 죽는구나. 이 사람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저렇게 죽는 거야. 이 사람도 보여주고 어떡해. 이 각각의 사람들이 사연들이 연결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제는 뭐야? 하나잖아. 우린 다 죽는다. 요게 핵심인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다원적 통일성이에요. 오케이? 이제 이해되지? 간단하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비유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 봐봐. 이 그림을 본 방식 얘기해 줄게요. 이 그림은요,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센터 부분 잘 봐봐요. 요렇게 동그란 거 보여요? 요렇게? 잘 봐봐. 여기 살짝 좀 띄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지? 여기도 약간. 그래가지고,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여러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 센터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요만큼 하나. 또 여기 위에 동그랗게 나오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요렇게 해서 요만큼 한 무리의 부분이 좀 살짝 띄어져 있는 거 보이죠? 요만큼 한 무리. 반대편에도 한 무리. 이렇게 해서 센터에 하나, 하나, 둘, 셋. 다음 위에 넷, 5개가 나오고요. 다음 하단을 봐봐요. 제일 하단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옥이 나오게 되고 저는 좀 더 쪼개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이렇게 또 나뉘는 거예요. 잘게 쪼개면 더 잘게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5등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좀 더 쪼개서 봐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 나 누군지 몰라.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핵심은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건 천천히 그런 거 아닌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야?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야. 우린 다 엿듣다는 거죠. 자, 하지만은 그러니까 각각의 이야기들은 다원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주제는 다한일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제 알겠지? 간단하지? 이게 바로 다원적 통일성. 오케이? 자, 반면 요거 봐봐요. 요건 이제 알겠지? 봐봐. 다한일작이잖아. 주제가 하나밖에 없잖아.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걸렸다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다한일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르네상스의 모든 그림들이 다 다원적인 건 아니긴 한데 좀 그런 게 많이 이제 발견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마지막. 이건 되게 쉬워. 명료성에서 불명료성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그림은 또렷해요. 명확하다는 거지. 절대 모호하게 그려지는 게 없어. 그래서 명료하다. 근데 바로크의 그림은 이미 이제 많이 봤죠. 자, 이건 이미 앞서 설명이 많이 들어갔어. 불명료하다. 불명확하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대충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하죠. 그렇죠? 한번 그래도 좀 볼까? 이 명료성의 끝판왕을 한번 볼까? 그래도 자, 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매장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명료한지 보여줄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왜 가까이에서 봐야 하는가, 그 이유를 내가 제시해 줄게요. 자, 뭐 중간 이런 건 됐어. 이런 데 봐봐. 이거 보여, 이거? 이씨. 이제까지 그렸는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라파엘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멀리서 대충 보면 섭섭하지. 라파엘로 선생님 분명 섭섭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봐봐라. 더 멋진 건 요 위에 있잖아. 이거 보여? 이거? 자, 멀리서 볼게요. 다시. 잘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를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요. 자, 이건 뭐지? 와, 십자가가 있네.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봐봐. 더 봐봐. 지금 이제 190까지 당겼다. 지금. 이 나무 봐봐. 와. 자,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산의 색깔이 어때요? 약간 조금 푸르스름한 느낌을 좀 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세잔이 이제 우리가 언젠가 한참 뒤에 언젠가는 정말 세잔을 할 날이 오겠죠. 이 유튜브 안에서도 지금 제가 현장에서 하는 수업은 요새는 이제 피카소까지 좀 진행이 됐는데 뭐 따라 붙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고. 자, 아무튼 봐봐. 채도가 낮아지고 색깔도 약간 좀 푸르스름한 느낌을 살짝 주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세잔이 이제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파란색은 후퇴하는 느낌을 주고 노란색이나 좀 붉은빛은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을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통해서 깊이감을 주는 시도를 갖다가 세잔이 하게 되는데 이미 그 시도는 라파엘로가 이미 했다는 거예요. 봐봐. 뒤에 색깔을 봐봐. 약간 좀 푸르스름하게 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라파엘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이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다만 뒤에 화가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지.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하나 뒤에 볼 거고. 자, 뭔지 알겠죠? 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명료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면 빼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거 한번 볼까? 이거는요. 언뜻 보면 명료해 보이지만은 이거 봐봐. 이런 부분 봐봐요. 이런 부분 명료해요? 아니잖아. 시커멓잖아 그냥. 뒤에 부분은 잘 안 돼 있지. 처리가. 그지? 예.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차이점을 한번 봐봐. 아까 전에 라팔로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굉장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배경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그렸지. 그지? 루벤스는요? 대충 그렸잖아. 대충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인물을 좀 크게 그리게 되고 이게 이제 명료성과 불명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의 차이점을 내가 더 얘기해 줄게요. 요거는 이제 저 벨플린이 분석한 건 아닌데 이건 그냥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갔냐? 두 개를 놓고 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왼쪽은 루벤스, 오른쪽은 라파엘로, 오른쪽은 르네상스, 왼쪽은 바로크.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말고 이제 완전히 다른 부분에서 이제 차이점을 한번 찾아봐봐요. 구도? 구도? 구도라고 생각해요? 배경? 또 얘기해봐요. 사실적 표현, 회화적 표현? 다 좋아.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막 이외의 거를 얘기해야 돼요. 피부가 맨질맨질? 피부가 맨질맨질한 거는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 노래 보이고. 사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냥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구도예요, 구도. 루벤스의 그림은 구도가 수직이 아니라 약간 요렇죠. 봐봐. 한 이 정도로 지금 뭐가 들어가 있지? 야, 얼추 맞지? 자, 봐봐요. 어떻게 돼 있지? 대각선이죠, 약간. 그죠? 봐봐. 요러고 있잖아. 요러고 요렇게. 보통 대충 요런 느낌인가? 요렇게.
이 느낌이잖아. 그치? 자, 근데 라파엘로 그러면 어땠죠? 수평이었지. 그죠? 내가 질문 하나 해볼까? 여러분 사진 찍으러 가면요. 수평 구도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아니면 저 루벤스처럼 사선 구도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요렇게. 여러분 사진 찍으러 갈 때. 수평으로 많이 찍나? 사선으로 많이 찍나? 난 답을 알지. 여러분은,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수평으로 사진을 찍어요. 왜 그럴까? 그게 안정감을 느껴져서 그래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대부분 다 수평 구도가 되어 있고, 아니,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뒤에 그림들도 대부분 다 수평 구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저렇게 대각선 구도로, 요렇게, 요 구도로 만약에 사진을 찍잖아요? 그 불안해서 못 봐요, 그거. 그래서 그 사진은 버리게 되겠죠. 차이를 알겠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구도를 쓰게 되는데 저게 그렇게까지 불안정하지가 않아. 불안정하지도 않고 더불어서 저렇게 그림으로 인해서 약간 좀 역동성을 좀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싸움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자, 우리 다시 맨 처음에 돌아가 볼까? 선적인 것에 회화적인 것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고, 루벤스는 회화적인 것, 색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 푸생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바로크 화가예요. 바로크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7세기에 그려진 그림, 그걸 보고 이제 바로크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본 저 루벤스 저 그림 스타일, 좀 명암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역동적이면서 저런 형태의 그림, 저런 걸 보고 바로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두 번째 의미의 바로크를 배운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탈리아 바로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감각적 바로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루벤스가 그린 저 그림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그려졌다라고 하는 바로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게 되지. 오케이? 그런데 동시대에 저기 프랑스에는 푸생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저렇게 그림을 안 그렸어. 완전 그냥 고전주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17세기에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서 바로크라는 의미를 붙이게 되고, 근데 좀 차이를 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푸생의 그림은 고전적 바로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알겠죠? 자, 푸생은 저 따위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안정감 있게 또 고전주의 르네상스풍으로 그리게 되고 선을 중시하게 되죠,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나는 거냐? 간단하지. 두 사람 다 이 당 17세기에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자, 푸생이 그리는 선이 중요하냐? 루벤스가 그린 색이 중요하냐? 이때부터 이제 선이냐 색이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선이 짱이지라고 했었는데 루벤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색의 중요성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가들마다 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색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화가들의 무리를 보고 보통 뭐 색채 화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싸움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뭘 기억해야 되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선이냐 색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싸움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 딱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이냐 색이냐, 요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 외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본질적인 거 아니야. 선이냐 색이냐. 한 번 더 뭐라고? 선이냐
색이냐? 자, 따라 외쳐요. 자, 한 번 더. 자, 집에서 외쳐. 자, 뭐라고? 선이냐? 색이냐?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회화는 이 두 개를 놓고 전개가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간단하지? 그래서 오늘 한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했어요. 얼마 했냐? 1시간 40분 동안 했네. 아유, 많이 했네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분 요약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그리고 글쎄 10분 요약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뭘 하나 배우더라도 나는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또 특히 문제가 있어. 이게 너무 짧게 축약해가지고 자꾸 이걸 자꾸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나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거는 항상 뭘 하든 좀 제대로 좀 깊이 있게. 하지만 이게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오늘 얘기해준 게 엄청 어려워가지고 아 씨발 미치겠다 그랬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님은 좀 짧게 하라고 하시지만 내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나 그냥 고집대로 그냥 하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맥락을 갖다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또 자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런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특히 이런 너무 심한 대동영상 시대일수록 우리는 좀 더 책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지식을 좀 익히는 걸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짧은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잘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얄팍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난 그게 그렇게까지 도움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볼까 합니다. 이왕이면.